여기서 죽은 아버지랑 옛날 생각이나 해. 비오는 산골의 폐가 앞 38살 조한수는 흙바닥에 내던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시동을 걸고 산길을 떠나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치며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군 여자는 그렇게 단 한 명뿐인 아들에게 버려졌죠. 아들은 어머니가 들깨밥이 되기만을 기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먼지를 날리며 사라지는 차를 보며 흙탕물에 젖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초점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서늘한 눈동자를 말이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시장 광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붉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죠. 평생 떡을 쳐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이 건물을 헌정합니다. 38살 조한수가 마이크를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65살 박덕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굳어버린 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한수가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면서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라고 감탄했죠. 며느리 백미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4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연분홍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영락없는 현모양처의 모습이었어요. 미영이 덕자의 턱바지를 고쳐 매면서 상인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상인들의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한수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제가 상가 관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여러분께 잘하겠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띤 아들의 얼굴을 상인들은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쳐온 덕자, 그녀가 일군 이상가 건물의 새 주인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잔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뒷방문이 닫히는 순간 한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하, 진짜 피곤하네. 그가 어머니 가슴에 꽂힌 카네이션을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빨간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수는 그 꽃을 구두 밑창으로 짓밟았죠. 으깨진 꽃잎 사이로 붉은 즙이 퍼져나갔습니다. 덕자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한 모습이었죠. 미영이 덕자에게 덮어줬던 비단 담요를 획 낚아챘어요. 어머니의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미영이 담요를 접으면서 코웃음을 쳤죠. 이게 얼마짜린데 치매 노인네한테 둘러줘? 세탁비만 얼마야? 한수가 덕자의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부드럽게가 아니었습니다. 비틀듯이 꽉 움켜쥐었죠. 엄마, 그 금팔찌 어디 숨겼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 빨리 내놔. 덕자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신음만 새어나왔어요. 한수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 빨간 자국이 생겼죠. 말 못하는 거 다 알아. 근데 팔찌는 찾을 수 있잖아. 어디 있어? 덕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수가 혀를 찼어요. 쓸데없이 고집은. 미영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덕자를 밀고 간 곳은 가게 구석의 창고방이었어요. 햇볕도 들지 않는 좁은 공간, 바닥은 시멘트 그대로였죠. 미영이 휠체어를 멈추더니 덕자를 들어서 차가운 바닥에 앉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줬으니까
이제 밥값은 해야지.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미영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시장 상인 한 명이 지나갔어요. 어머, 미영 씨. 어머니는?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사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죠. 아, 어머니가 낮잠이 드셔셔요. 잔치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미영이 다시 창고 방을 바라봤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그녀의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덕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한수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만 기다려달라고. 건물 팔면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전화를 끄는 한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덕자의 낡은 라디오에 멈췄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덕자가 틀어놓던 손때 묻은 라디오였죠. 한수가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내던졌어요. 라디오가 산산조각 났죠.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창고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덕자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영이 덕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잔칫대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아니,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죠. 식은 국물에 떠다니는 건더기, 눅눅해진 전 조각, 누군가 먹다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밥이에요. 드셔. 미영이 그릇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어요. 마치 개밥을 주듯이. 덕자가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동안 미영은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덕자의 시선이 잠시 아래로 향했습니다. 한수의 구두가 보였어요. 구두 밑창에 뭔가 묻어 있었죠. 붉은빛 도는 흙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는 없는 종류의 흙이었어요. 덕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도박장인 걸 알아챘죠.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어요. 덕자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덕자가 창고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들어왔죠. 그녀가 덕자 곁에 쪼그려 앉았어요. 입술이 덕자의 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장 같았죠.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좀 살죠. 그쵸?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덕자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건물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셔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즐기세요?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어둠 속에서 덕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멍한 빛이 없었어요.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죠. 한참 후 덕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뻣뻣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휠체어를 잡으려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뭐야 또? 한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죠. 귀찮게 진짜. 아침까지 참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덕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굵은 마디가 붉어진 손, 30년 동안 떡을 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주먹을 꽉 쥐었죠. 덕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세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달빛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수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단련된 목소리였죠. 내가 차려준 이 잔치상.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내가 곡소리 나게 엎어주마.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시장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창고 방에서 30년 묵은 분노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30년 전이었어요. 35살 박덕자가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녀의 등에는 8살 아들 한수가 엎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시골에서 홀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들과 살 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죠. 덕자는 시장 골목을 헤매다 어느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판 위에서 떡볶이가 지글거리고 있었어요. 배고픈 한수가 그 냄새를 맡고 칭얼댔죠. 엄마, 배고파? 나 저거 먹고 싶어. 덕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일 시켜주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이요. 그렇게 시작된 30년이었어요. 덕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불판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재료를 손질했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수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3년이 지나자 덕자는 작은 떡집을 차렸어요. 시장 구석 3평짜리 가게에서 좌판에 떡을 늘어놓고 팔았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하루 종일 떡을 쳤습니다. 증기가 얼굴을 덮쳐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죠. 덕자는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5년이 지나 역 가게를 샀고 10년이 지나 건물 한 층을 통째로 계약했습니다. 20년이 흐르자 덕자는 상가 건물 전체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통에서 남의 집 불판 닦던 여자가 건물주가 된 거죠.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젊은 날 3시간씩만 자며 일한 탓에 덕자의 몸은 곳곳이 망가져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는 만성이 되었고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죠. 의사가 쉬라고 해도 덕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한수 결혼시키고 손자보면 그때 쉴게요. 한수가 35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미영은 처음에는 상냥해 보였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덕자는 기뻤어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덕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명의를 아들에게 정식으로 넘겨주기 위한 서류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덕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더니 몸이 옆으로 쓰러졌죠.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덕자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의사가 한수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혈관이 터진 겁니다. 전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왔어요. 회복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원 후 덕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휠체어가 놓였어요. 덕자는 하루 종일 그 휠체어에 앉아 천장만 바라봐야 했죠.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그저 눈만 껌뻑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것은 퇴원 이틀째였어요. 미영이 덕자의 몸을 닦아주겠다며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팔을 훔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을 줬죠. 어휴, 냄새나. 차라리 죽지 왜 살아서 사람 고생을 시켜. 덕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죠.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날 저녁 한수가 퇴근했어요. 덕자는 아들이 오면 뭐라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어머니 곁에 오지도 않았죠. 거실에서 비싼 양주병을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수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덕자가 신음을 내자 한수가 고개를 돌렸죠. 엄마, 건물이 저렇게 큰데 나 푼돈 좀 쓴다고 노여워하지 마. 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자가 배가 고파서 신음을 내도 미영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느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눈으로 애원해도 소용없었죠. 아, 시끄러워.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웠습니다. 덕자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덕자는 잠에서 깼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오른쪽 발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엄지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덕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힘을 줘봤죠.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자는 몰래 발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사흘이 지나자 발목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자는 기뻤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덕자는 소식을 전하려고 거실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휠체어를 조금씩 밀면서 거실 문 앞까지 갔죠. 그런데 문틈 사이로 한수와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 저 상태로 얼마나 더 살겠어?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건물 명의는 아직 엄마 앞이잖아. 한수가 대답했어요. 차라리 어디 산속 폐가에 버리고 실종 신고하는 게 나아. 몇 달 지나면 사망 처리되잖아. 그러면 상가 건물 팔아서 우리 빚부터 갚자. 덕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고향 집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그 폐가. 거기 데려다 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계획을 세우듯이요. 덕자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3시간씩 자며 떡을 쳤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라고 뼈 빠지게 일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를 산에 버리고 죽이려 한다고요. 덕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이 낫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아픈 척, 더 정신이 나간 척 해야 했죠. 덕자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완벽하게 정신 나간 환자 연기를 해서 저 자식들의 본색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죠. 어둠 속에서 덕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떡을 치며 버텨온 여자였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자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가에 침을 흘렸죠. 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밥 드셔. 미영이 죽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덕자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리는 척했죠. 죽이 턱받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또 흘리네. 진짜 돼지도 이것보단 깔끔하게 먹겠다. 미영이 혀를 차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덕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흘린 죽을 손으로 훔치며 조용히 숟가락질을 시작했죠.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오후가 되자 한수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이불장까지 헤집었어요.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 거야? 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 거실에서 대답했죠. 어머니가 숨겨놨겠지. 치매라면서 그런 건 또 기억하시나 봐. 한수가 덕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 빨간 거. 어디 숨겼어? 덕자는 한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까딱거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성진아, 떡 먹어라. 성진아. 한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성진이가 누군데? 성진아. 배고프지? 떡 먹어. 덕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한수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놈의 성진이가 누구야? 엄마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어? 나 말고 아들이 또 있냐고. 덕자는 대답 대신 침만 흘렸어요. 한수가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미쳤어, 진짜.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덕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덕자의 약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덕자가 잠든 줄 알고 약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하얀 캡슐들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이 비싼 약을 왜 드셔? 어차피 나을 것도 아닌데. 미영이 다른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밀가루로 채운 가짜 캡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약 봉투에 넣고 자리를 떴죠. 덕자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녀는 미영이 바꿔치기한 가짜 약을 확인하고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몰래 버릴 생각이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덕자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골목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죠. 덕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차는 밤마다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덕자의 방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와 미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덕자는 알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자는 미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안방 장롱으로 다가갔어요. 뻣뻣한 다리를 끌며 천천히 움직였죠.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든 통장이었어요. 덕자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한수가 모르는 돈이었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자는 재빨리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휠체어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한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 찍어. 상가 매매 계약서였어요. 한수가 덕자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덕자의 눈이 서류 위의 글자들을 훑었어요. 매매 대금 50억. 덕자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경련을 일으키듯 팔을 휘저었어요. 한수가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덕자의 손이 서류 위를 핥히며 지나갔고 종이가 찢어졌죠. 아, 진짜. 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찢어진 서류를 주우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자는 발작이 끝난 척 축 늘어졌어요. 한수가 이를 갈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 집안을 청소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 핸드폰이잖아. 미영이 소파 쿠션 사이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핸드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여보, 어머니 핸드폰 찾았어. 미영이 한수를 불렀어요. 덕자가 재빨리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다가가 쌀독 뚜껑을 열었죠. 핸드폰을 쌀 속 깊이 파묻어 버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덕자는 이미 쌀독 앞에 멍하니 있었어요. 뭐야, 핸드폰 어디 갔어? 미영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핸드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덕자는 멍한 표정으로 쌀독을 쳐다보며 침을 흘렸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영이 외출 준비를 하며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귀금속을 팔아서 산 가방이었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덕자가 다가가 탁자 위 주스컵을 들었어요. 포도 주스가 흰색 가죽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미영이 달려와 비명을 질렀어요. 보라색 얼룩이 가방 전체에 퍼져 있었죠.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진짜. 한수가 달려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덕자를 때리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배달원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통 사진이었죠. 젊은 덕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떡을 팔고 있었어요. 그 옆에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수가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한수와 미영이 외출한 후 덕자가 쓰레기통에서 사진을 주웠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렀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덕자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습니다. 비밀 재활이었죠. 매일 밤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줬어요. 30년 동안 떡을 치며 단련된 근성이 아직 남아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덕자가 한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도박 사이트 알림과 사채업자 협박 문자가 가득했어요. 덕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였죠. 한수가 뒤척였어요. 덕자가 숨을 죽이며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어요. 덕자가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한수와 미영의 방 앞으로 다가갔죠. 여보, 그 패가 말이야. 다음 주 금요일에 가자. 식량이랑 물은 안 놔두는 거지? 당연하지. 빨리 끝나야 우리가 편해. 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더니 베란다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장롱 뒤편에서 낡은 떡시루를 발견했죠. 30년 전 덕자가 처음 시장에서 떡을 칠 때 썼던 바로 그 시루였습니다. 덕자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어휴, 이 낡은 거 언제 적 거야. 미영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시루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쾅! 화단에 시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자가 맨발로 현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미영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덕자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덕자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화단에 도착했을 때 시루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덕자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두 손으로 끌어모았어요.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아이고, 아이고,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전 남편이 죽고 8살 한수를 업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진 거라곤 이 시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수가 화단으로 나왔습니다. 화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한수가 다가와 덕자가 안고 있던 시루 조각을 잡아채 멀리 던져버렸어요. 덕자가 그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죠. 피가 철철 흘렀어요. 아! 덕자가 피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수는 지혈도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죠.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야. 빨리 올라가. 한수가 덕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옷이 다 더러워졌네요. 씻겨드릴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가 덕자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어요. 미영이 샤워기를 틀었는데 온수가 아니라 찬물이었습니다. 덕자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노인 냄새 지긋지긋해. 깨끗이 씻어야죠. 미영이 수세미로 덕자의 등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덕자는 이를 악물었죠. 아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하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눈물만큼은 진짜였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수가 문을 열자 험상궂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조한수 씨? 돈 가지고 왔어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벌써 석 달째잖아. 오늘 안 갚으면 집에 딱지 붙여요. 사채업자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덕자에게 멈췄습니다. 저 할머니 집이에요? 건물주라면서요? 한수가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어요.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제발이요. 사채업자들이 떠나자 한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그가 덕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건물 명의만 넘겨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집이야? 덕자는 멍하니 한수를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탁자 위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죠. 먹지 마. 밥값도 못하면서. 한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덕자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미영이 새 가방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흰색 가죽에 금색 버클이 달린 명품 가방이었어요. 덕자의 눈이 그 가방에 멈췄습니다. 저녁에 미영이 돌아왔을 때 덕자가 어눌하게 물었어요. 가방, 이뻐. 미영이 움찔했습니다. 이거요? 제가 산 거예요. 덕자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장롱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준 예물 시계였습니다. 금으로 된 시계, 덕자가 평생 간직하던 보물이었죠. 미영이 그것을 팔아서 저 가방을 산 거였어요. 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미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멸치 봉지를 꺼냈죠. 멸치 대가리만 골라서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명품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그리고 멸치 대가리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휠체어로 돌아갔죠. 사흘이 지났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안을 뒤졌습니다. 멸치 대가리가 쏟아져 나왔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덕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철서? 덕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어요.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내 가방에 이게 뭐야?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수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장면을 봤죠.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내 가방에 멸치 대가리를 넣어놨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인데. 한수가 덕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어요. 적당히 좀 해, 엄마. 왜 자꾸 사고를 쳐? 한수가 미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덕자는 부어오른 뺨을 쓸어내리며 혼자 남았죠.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떡집에 찾아왔어요. 한수야, 어머니는 좀 어떠셔? 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공격성이 심해지셨어요. 저희도 힘들어서.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효도해라.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재산인데. 네, 당연히 끝까지 모실 거예요. 한수가 착한 아들 연기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떠나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덕자가 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쌀독에서 몰래 꺼내온 거였죠. 화면을 켜고 문자를 보냈어요. 수신이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덕자가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떡은 다 쪄졌다. 가마솥 뚜껑 열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덕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덕자가 조용히 일어나 한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한수가 아직 안 자고 있었죠. 덕자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수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와 도장, 그리고 덕자의 신분증이 보였죠. 한수가 신분증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복사해서 위조하면 되겠네. 어차피 엄마는 정신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덕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려는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죠. 내일 밤 다시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어요. 피 묻은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깨진 시루 조각에 베인 상처였죠. 덕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어귀에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칼은 거의 다 갈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수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계신 고향 집에 가서 며칠 쉬다 올까? 공기도 좋고 옛날 생각도 나고 좋잖아. 덕자는 한수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덕자는 그 눈빛 뒤에 숨은 살기를 느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줄. 녹음기에 담긴 대화가 떠올랐어요. 폐가에 버리고 실종 신고 하자던 그 말. 덕자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가자. 덕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한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다음 날 아침 한수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덕자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뒷좌석에 태웠어요. 미영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죠.
어머니, 다녀오세요. 푹 쉬고 오셔야 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덕자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한수는 라디오를 틀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차가 전남의 깊은 산골로 들어섰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죠. 덕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길, 30년 전 8살 한수를 등에 업고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 길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폐가가 눈앞에 있었어요. 뼈대만 남은 집,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30년 전 덕자의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떠났던 그 집이었어요. 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고 덕자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차디찬 흙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았죠. 엄마. 한수가 덕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어요. 여기서 죽은 아버지랑 옛날 생각이나 해. 서울 상가는 내가 잘 써줄게. 그게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야. 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죠. 한수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덕자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처음 상경할 때 들고 왔던 그 보따리였죠. 이거나 가지고 있어. 다른 건 필요 없잖아. 한수가 차에 올라탔어요. 덕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한수야. 차 문을 잡으려다 흙바닥에 넘어졌어요. 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먼지를 날리며 산길을 내려갔죠. 덕자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 방울,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덕자는 흙탕물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찬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아이고, 아이고.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울었던 것보다 더 큰 울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등에 업힌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덕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갔죠. 지붕이 무너진 곳으로 빗물이 새고 있었어요. 구석에 낡은 재단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위패가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덕자가 그 자리를 손으로 쓸어봤어요. 여보, 나왔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덕자는 재단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 시각 한수는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죠. 여보, 다 됐어? 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버리고 왔어. 이제 그 건물 우리 거야. 진짜? 잘 됐다. 빨리 와. 샴페인 준비해놨어. 한수가 낄낄거렸어요. 그래, 금방 가. 오늘 밤 축하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엑셀을 밟았죠. 폐가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비가 그쳤지만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덕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도 말랐죠. 온몸이 떨렸어요.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자가 기어가서 보따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새 양말 한 켤레가 나왔어요. 한 수 주려고 챙겼던 거였죠. 아들 발이 시릴까봐. 그 밑에 비상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덕자가 양말을 가슴에 안았어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수야, 내가 어렸을 때 발이 작아서 내 양말 신겨줬었는데. 덕자는 양말을 쥔 채 밤을 보냈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덕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밤새 흘린 눈물이 마르면서 그 자리에 차가운 빛이 들어앉았습니다. 덕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폐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덕자가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래, 한수야.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 묻으려 했느냐? 30년 전 이 흙바닥에서 일어났던 내가 오늘 또 일어난다. 덕자가 꼿꼿하게 섰어요. 휠체어 없이, 비틀거림 없이 30년 동안 떡을 치며 단련된 다리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쌀독에서 몰래 꺼내와 숨겨뒀던 그 핸드폰이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저장된 이름 하나. 성진. 덕자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어머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덕자가 입을 열었어요. 성진아. 네, 어머니. 가마솥 뚜껑 10시간이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려왔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덕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폐가 앞산길로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급제동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더니 운전석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신발도 벗지 않고 흙탕물 속으로 달려왔어요. 폐가 마당에 서 있는 덕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와 껴안았죠. 어머니, 성진이었습니다. 40살 중앙지검 검사. 덕자가 치매 연기를 하며 되뇌던 그 이름의 주인이었어요. 성진이 흙투성이가 된 덕자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자가 성진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딱 맞춰왔다. 내 아들놈이 내 제삿날을 오늘로 정해줬거든. 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끝은 따뜻했어요.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자의 얼굴에 난 상처들, 찢어진 옷, 흙투성이가 된 몸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한수 그 사람. 제가 반드시.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얘기는 차에서 하마. 덕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성진이 재빨리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덕자가 뒷좌석에 앉자 성진이 담요를 덮어주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죠.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백미러로 덕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부터? 아니, 내 집으로 가자. 병원은 안 돼. 한수놈이 알면 안 되니까.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아, 너 그때 기억나니? 그때요? 30년 전 시장통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성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30년 전이었습니다. 35살의 덕자가 8살 한수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 바닥에서 떡을 팔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상경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죠. 겨울이었습니다. 덕자는 손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떡을 팔았어요. 등에 업힌 한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려고요. 그날 저녁 떡이 몇 개 남았습니다. 덕자가 가판대를 정리하려는데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맨발이었죠. 굶주린 눈으로 떡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덕자가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여기서 뭐하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만 초롱초롱했습니다. 아줌마, 떡 하나만. 덕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등에 업힌 한수와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덕자는 한수 먹이려고 따로 빼둔 가래떡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가래떡 반쪽을 떼어 아이의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아이가 떡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자도 눈물이 났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김성진이요. 부모님은? 없어요.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덕자가 성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덕자는 성진을 돌봤어요. 떡 장사를 하면서 남는 음식을 챙겨주고 헌 옷을 구해 입혔죠. 하지만 덕자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한수를 키우면서 성진까지 돌보기엔 벅찼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덕자가 성진을 보육원에 데려갔습니다. 보육원 대문 앞에서 성진이 덕자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줌마, 저 버리지 마요. 저 착하게 할게요. 덕자도 울었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아줌마 원망 마라. 아줌마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올게. 성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어요. 구걸에서 모은 1,000원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받아요. 저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떡값 갚을게요. 약속해요. 덕자가 그 돈을 받으며 성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그 후로 덕자는 정말 성진을 잊지 않았어요. 매달 성진을 찾아가 용돈을 쥐어줬고 떡집이 커지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덕자는 한수 몰래 성진의 학비를 보냈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부탁해서 성진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했죠. 매달 떡 배달 수익의 일부를 따로 모아 성진에게 보냈어요. 성진은 그 돈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법대에 진학했죠. 그리고 검사가 되었어요. 검사가 된 날 성진이 덕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덕자가 성진을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성진이가 검사가 됐구나. 장하다, 장해. 그때부터 성진은 덕자의 비밀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덕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왔죠. 하지만 한수에게는 절대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덕자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차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성진이 덕자를 안전한 집으로 모셨어요. 깨끗한 방, 따뜻한 온돌, 새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씻으시고 진지 드세요.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덕자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밥상 앞에 앉으니 따뜻한 된장찌개와 흰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밥을 먹은 후 덕자가 성진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봐라. 성진이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어요. 한수의 도박 관련 메시지, 사채업자와의 대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저 상태면 차라리 어디 산속 폐가에 버리고 실종 신고하는 게 나아. 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존속유기,
살인 미수로 당장 구속 가능합니다. 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왜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덕자가 성진의 손을 잡았어요. 성진아, 나는 그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놈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내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건물을 내 손으로 되찾고 싶다. 성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덕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놈들이 나를 위해 장례식 차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내가 직접 나타나서 상 엎어버릴 거다.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수가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면 알리바이가 필요했거든요. 한수는 차에서 내려 폐가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어디 있어?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한수가 폐가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마당 한쪽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죠. 덕자의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그 옆에 찢어진 옷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흙바닥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죠. 한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처 계곡까지 가봤지만 덕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산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들개들이 물어갔나 보네. 그는 신발과 옷 조각을 주워 차 트렁크에 던져 넣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덕자의 연출이었어요. 성진이 도착하기 전 덕자가 직접 신발을 벗어놓고 옷을 찢어 흩뿌렸습니다. 손가락을 베어 피까지 묻혔죠. 한수가 어머니의 죽음을 확신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한수가 씩 웃었습니다. 완전 범죄야. 시신도 안 나올 거다. 들개들이 다 해치운 것 같아.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 됐다. 이제 그 건물 우리 거네. 한수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뻥소리와 함께 코르크가 튀었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죠. 건배, 새 인생을 위하여. 미영이 신이 나서 덕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시어머니의 옷가지를 몽땅 꺼냈어요. 장신구 상자도 뒤졌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 미영이 덕자의 물건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옷들,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 사진첩까지 모두 버렸어요. 이제 이 방 인테리어 새로 해야겠다. 드레스룸으로 만들까? 미영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수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망 신고 절차를 밟으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 산속에서 실종됐으니 사망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조한수 씨, 어머니 실종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그 후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가 계속 반려됐어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느니, 절차가 잘못됐다느니 하는 이유로요. 한수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사실 그것은 성진의 개입이었어요. 검사인 성진이 법원과 경찰 쪽에 손을 써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죠. 한수가 건물을 팔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습니다. 한수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거세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한수는 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그때 구원의 손길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한수 씨죠?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대표입니다. 어머니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한수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말요? 네.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게요. 한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근데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약금부터 드리죠.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실 그 남자는 성진이 보낸 가짜 매수자였습니다. 한수를 덫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였죠. 한수가 덫에 걸렸어요. 계약금을 받은 한수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매수자는 본계약 전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한수를 유혹했어요. 투자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요. 한수는 급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채업자 빚도 갚아야 했고 투자금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한수는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죠. 이번 한 방이면 다 해결돼. 조금만 기다려. 한수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 시각 서울 근교의 안가에서는 덕자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 화면이었어요. 한수와 미영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자는 아무 표정 없이 떡을 씹어 먹었어요. 잘 웃어라. 그 웃음이 마지막이니까. 덕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덕자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어요. 한수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요즘 통 안 보이시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위독하셔서 면회도 안 돼요. 상인들이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고, 그 정정하시던 분이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기했습니다. 완벽한 효부 연기였죠. 한편 성진은 한수의 사채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조한수 씨가 곧 큰돈이 들어온다더군요. 근데 저희 정보로는 그 사람 파산 직전이에요. 지금 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에게 더 거세게 독촉하기 시작했죠. 한수는 궁지에 몰렸어요. 어느 날 한수가 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비상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롱 뒤를 뒤지고 이불장을 헤집고 바닥 장판까지 들춰봤어요. 그러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작은 상자였어요. 한수가 열어보니 금색으로 빛나는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다. 엄마가 금괴를 숨겨뒀어. 한수가 소리쳤어요.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진짜야? 얼마짜리야? 한수가 금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진짜 금처럼 보였죠. 이거 팔면 빚 다 갚겠다. 엄마가 이런 걸 숨겨뒀을 줄이야. 한수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 한수가 금은방에 갔어요. 금괴를 팔려고요. 이거 감정 좀 해주세요. 금은방 주인이 금괴를 살펴봤습니다. 무게를 재고 긁어보고 산성 검사를 했어요.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이거 가짜예요. 네. 겉에만 금을 입힌 거예요. 속은 그냥 벽돌이에요. 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이런 거 팔면 사기죄로 잡혀가요. 경찰 부를까요? 한수가 황급히 금괴를 챙겨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실 그 가짜 금괴는 덕자가 미리 넣어둔 거였습니다. 성진과 함께 짠 함정이었죠. 한수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 위한. 한수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투자금은 날아가고 사채 빚은 늘어나고 집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건물은 아직 명예 이전도 못했죠. 그 시각 안가에서 덕자가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놈들이 나를 위해 장례식 차려줄 거야. 그때 내가 직접 나타나서 상 엎어줄 거다. 덕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와 미영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이름은 상가 재탄생 및 어머니 쾌유 기원 파티였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덕자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시장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거였어요. 옥상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 천막 아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케이터링 음식이 가득했죠. 풍선과 꽃 장식도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한수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효자야, 효자.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한수가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미영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효부 연기였죠. 파티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네킹에 걸린 하얀 옷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수의였죠. 미영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의 임종을 대비해서요.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한테 수의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 수군거림이 커지자 미영이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이 옷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 옷 입혀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슬퍼서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상인들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수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대료를 10% 낮추겠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수의에 대한 의무는 금세 사라졌죠. 그때 웨이터 한 명이 조용히 파티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진이었어요. 검사 신분을 숨기고 웨이터로 위장한 거였죠.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수와 미영이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성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건물 계약만 하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맞아. 매수자가 오늘 온다며? 얼마에 팔기로 했어? 50억? 빚 갚고 나면 30억은 남아. 우와, 30억이면 우리 재벌이네. 두 사람이 킬킬거렸습니다. 성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한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건물을 인수하실 분이에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짜 매수자였죠. 성진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조한수 씨, 계약서 준비됐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한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한수가 도장을 꺼내 찍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파티장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고파. 떡 줘. 덕자의 목소리였어요. 치매 연기를 할 때 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수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미영도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여보. 저 소리. 배고파. 떡? 성진아. 떡 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덕자 어머니 목소리 아니야? 무슨 일이야? 파티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조한수, 이 사기꾼 놈아. 사채업자들이 파티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4명이었어요. 돈 내놔. 당장 돈 내놔. 한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기.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벌써 몇 달째야. 오늘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사채업자들이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한수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도장 어디 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없었어요. 아까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미영아, 도장 봤어? 몰라. 나도 몰라. 한수가 미친 듯이 주위를 뒤졌어요. 그의 눈에 수희가 보였습니다. 혹시? 한수가 수혜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네킹에 걸린 수희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뭔가가 잡혔어요.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떡시루 조각이었어요. 피가 묻어있는. 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30년 전 덕자가 처음 떡을 칠 때 썼던 시루였어요. 미영이 베란다에서 던져 깨뜨렸던 그 시루. 덕자의 손에서 피가 흘렀던 바로 그 조각이었습니다. 갑자기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불 켜. 사람들이 아우성쳤어요. 그때 무대 위로 한 줄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조명 아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아니었어요. 꼿꼿하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두 발로 당당히 서 있는 그림자. 한수와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파티장 한가운데 65살 박덕자가 서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에 고운 화장을 한 채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죠. 미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귀신이야. 죽은 노인네가 살아 돌아왔어. 미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마 아래로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실금을 한 거였죠. 한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다리가. 덕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고 힘찬 걸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떡을 치던 그 다리로요. 덕자가 한수 앞에 섰습니다. 한수야. 덕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내 어미 여기 있다. 찰싹? 덕자의 손이 한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수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죽지도 않은 나를 산에 버리고 내 이름으로 장례 파티를 여니 속이 시원하더냐? 덕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수가 더듬거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덕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파티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마당이 보였어요. 한수가 덕자를 흙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이었죠. 엄마, 여기서 죽은 아버지랑 옛날 생각이나 해. 서울 상가는 내가 잘 써줄게. 그게 엄마 유산이야. 한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경악했어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미영이 덕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었어요. 노인 냄새 지긋지긋해.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또 바뀌었습니다. 한수가 덕자의 밥그릇을 발로 차 엎어버리는 장면. 미영이 덕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유기 계획을 세우는 장면. 어머니, 저 상태면 차라리 어디 산속 폐가에 버리고 실종 신고하는 게 나아. 상인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한수가 저런 인간이었어? 효자인 줄 알았더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네. 상인들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집어 한수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케이크 조각이 한수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과일이 미영의 머리에 쏟아졌죠. 나가, 나가. 이 천하의 불효자 놈들아.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성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웨이터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검사 신분증을 달고 있었죠. 그의 뒤로 수사관 4명이 따라왔습니다. 성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조한수, 백미영. 성진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속 유기, 살인 미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당신 누구야? 한수가 성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덕자를 보았죠. 엄마, 저놈은 엄마랑 무슨 사이야? 둘이 짜고 나 속인 거지? 한수가 발악했어요. 덕자가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사람은 김성진이에요. 중앙지검 검사예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자가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내가 시장에서 떡을 팔 때 굶주려 쓰러진 아이가 있었어요. 난 그 아이한테 떡 반쪽을 떼어줬죠. 그 아이가 이성진이에요. 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애는 내가 떡 반쪽 떼어 정으로 키운 내 아들이에요. 저 독사 같은 놈이 아니라. 덕자가 한수를 가리켰어요. 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떡 반쪽? 그래서 내 어머니를 빼앗아 간 거야? 빼앗아 가긴 뭘 빼앗아 가. 내가 버렸잖아. 덕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날 산속에 버리고 들개밥이 됐다고 좋아하고 내 건물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그게 아들이야? 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성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조한수 씨, 아까 찍으시려던 계약서 있죠? 성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건물 매매 계약서 아닙니다. 한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성진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자산기부 확인서와 도박 채무 자백서예요. 여기 도장 찍으셨으니까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조한수 씨가 서명한 순간 모든 재산은 피해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빚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해요. 성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미영이 기어서 덕자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 덕자의 발을 붙잡았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덕자가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덕자가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좀 살죠. 그치? 덕자가 미영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 하나도 안 잊었어. 찬물 샤워 시키던 거, 밥 대신 쓰레기 주던 거, 약 바꿔치기 하던 거. 다 기억해. 덕자가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감옥에서 생각해. 덕자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마네킹에 걸려있던 수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나 주려고 준비한 수의지? 덕자가 수의를 들고 한수에게 다가갔어요. 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덕자가 수의를 한수의 머리에 씌워버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장례식에나 써라, 불효자놈아. 한수가 수의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덕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한수와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어요. 엄마, 엄마 한 번만, 엄마. 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덕자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파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한수와 미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덕자씨. 속이 다 시원하네. 덕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겪었던 모욕들, 산속에 버려졌던 절망.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성진이 덕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자가 파티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들,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얼굴. 덕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덕자씨 고생 많았어요. 덕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죄수복을 입은 한수와 미영이었습니다. 피고인 조한수, 존속 유기 및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이요? 그건 너무. 피고인 백미영, 동일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미영이 한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수가 미영을 노려봤죠. 뭐, 내가 더 심했잖아. 찬물 샤워 시킨 건 누구야? 당신이 시켰잖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듯 싸웠어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원수 같았죠. 법정 밖에서 덕자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판결 나왔어요. 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 속 시원하세요? 덕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시원하진 않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래도 끝났으니까 됐다. 덕자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덕자가 시장에 돌아왔어요. 시장 입구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흰 가래떡이 들려 있었어요. 덕자씨, 어서 오세요. 우리 시장의 자랑이에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덕자를 환영했습니다. 덕자가 시장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 30년 전 맨발로
시장에 들어왔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덕자가 떡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덕순네 인생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덕자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죠. 사람 도리 지키며 삽시다. 덕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쪽 벽에 유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진 떡시루 조각들이 정성껏 붙여져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영이 베란다에서 던져 깨뜨렸던 바로 그 시루였죠. 덕자가 유리 상자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유리를 쓸어 보았어요. 이 시루가 내 인생이야. 깨졌어도 다시 붙이면 돼. 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 시루를 꺼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새 시루였습니다. 덕자가 시루에 쌀가루를 담고 불을 지폈죠.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며칠 후 시장 상인들이 덕자를 찾아왔습니다. 덕자씨,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수가 팔아먹으려 했던 그 상가 건물 말이었죠. 덕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떡 쳐서 번 돈으로 산 건물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관리할 거야.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한수가 팔았으면 우리 다 쫓겨날 뻔했잖아요. 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임대료도 올리지 않을 거야.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상인들이 덕자의 손을 붙잡고 고마워했어요. 덕자씨, 진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성진이 떡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어머니, 떡 좀 주세요. 성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자가 따뜻한 가래떡을 접시에 담아내왔어요. 조청도 함께요. 많이 먹거라. 덕자와 성진이 마주 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성진이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니, 이 맛이에요. 30년 전 그 맛.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자가 성진의 손을 잡았어요. 성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떡 반쪽 안 줬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데요. 덕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성진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건물 내가 가져라. 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한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놈은 자격이 없어. 넌 내가 떡 반쪽으로 키운 아들이니까 내가 받는 게 맞아.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 아직 멀었어. 나 오래 살 거야. 덕자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우체부가 떡집에 찾아왔습니다. 박덕자 씨, 등기 우편이요. 덕자가 봉투를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온 거였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꾸러미가 있었어요. 한수가 보낸 반성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면회 와주세요. 덕자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구겨 아궁이에 던져 넣었어요. 불길이 편지를 집어삼켰습니다. 덕자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떡을 쳤어요. 한편 미영은 교도소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너 건물주 며느리였다며? 다른 수감자가 비웃었어요. 그래, 나 50억짜리 건물 며느리였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수감자들이 낄낄거렸어요. 50억?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어느 봄날 덕자가 전남 산골의 폐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어요. 덕자가 사람을 보내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를 해뒀거든요. 덕자가 남편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나왔어. 덕자가 말했습니다. 한수 그놈 감옥 갔어. 내가 키운 자식이 그 모양이라서 미안해. 근데 여보, 나 이제 다 살았어. 후회 없어. 덕자가 웃었어요. 성진이라고 내가 떡 반쪽 줬던 애 있잖아. 그 애가 나 많이 도와줬어. 나중에 건물도 그 애한테 줄 거야. 당신도 이해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덕자가 묘소를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덕자의 떡집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어느 날 배고파 보이는 아이가 떡집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덕자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아이가 다가왔어요. 덕자가 따뜻한 가래떡을 반으로 잘라 아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먹어. 30년 전 성진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가 떡을 받아 먹으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자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게 있어요. 성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덕자가 열어봤어요. 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도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이제 저랑 여행 가요. 세계 여행이요. 덕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세계 여행? 나 같은 늙은이가? 성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뭐가 늙었어요. 이제 진짜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덕자가 여권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덕자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래, 가자. 덕자가 떡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진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덕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떡집 굴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덕자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